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처음 이제 생물학 이야기를 이제 처음 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아요, 그죠? 뭐 일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들이 다 변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에 이렇게 별자리도, 그죠? 오랜 시간이 흘러가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구가 도나요? 태양이 도나요? 태양이 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시대 때는 우리가 정보가 작기 때문에, 정보 양이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 거꾸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구 대신에. 네, 우리가 인류가 살기 때문에 인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주변으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가지고 천동설을 우리가 주장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비과학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총합해서 설명을 해보니까 천동설이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동설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인류의 지식이 점점 쌓이면서 천동설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예를 들면 화성, 수성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천동설이 설명이 안 되니까 지동설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이제 16세기 때 코페르니쿠스의, 그죠? 우리가 지동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과학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우리가, 지동설로 이제 통해가서 새로운 이제 과학적,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때 르네상스가 이제 가면서 이제 과학적인 업적이 쭉 일어나요. 그러는 과정 중에, 그죠?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도 엄청나게 변동이 많이 되고, 그죠? 그런 과정 중에, 심지어는 우리 인간,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그죠? 살고 있는 생명체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것이 19세기 중반에 다윈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그 이후로, 물론 이제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동설과 마찬가지로 이 진화론도 현대 과학에 크게 도전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잘 꿋꿋하게 견뎌오는 이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지동설, 천동설 그 논란보다 더 힘든 논란을 만드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왜냐하면 진화론에 의하면은 인간이 완전 무결한, 그죠? 우리가 어떤 신이 창출한, 그죠?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 가지고 교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구의 환경이 온난화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인간을 포함한 다른 여러 생명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환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명체들이 모양과 더불어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한 시간에 거쳐서 에이즈 다 들어봤죠? 그죠? 에이즈를 통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한번,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충 그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인디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라비아반도 있고, 아프리카 있고, 유럽 있고, 그죠? 대충 그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과학자들은 인류가 어디에서 태어난지 알고 있죠? 여러분 들어봤죠? Out of Africa. 그죠? 아프리카 기원설이에요. 아마도 요 지역, 이티오피아 지역에서 한 10만 년 전에 거의 8만 년, 우리가 이제 몇 년까지도 우리가 대충 알아요. 10만 년 전에, 한 8만 년도 좋고, 중동을 거쳐가지고 한쪽은 유럽으로 빠져나가고, 유럽이 너무 크네,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뻗어나가가지고, 요렇게 이제 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향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기원은, 그러니까 어디에 여기 중동을 거쳐가지고, 이게 이제 백인 쪽으로는 이쪽으로 이제 가고, 그죠? 황인 쪽으로는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제 가고 있는 것이 거의 정설로 알려져 있어요. 정설이란 말은 지금까지 많은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루트란 이야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면 도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과학이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가 있으면은 이 루트에 따라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험, 새로운 관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수정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 유럽이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고 이제 과학적 힘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세계를 이제 다 점령을 이제 하죠. 그 점령을 하는데, 자, 우리가 스페인 군대가 아프리카를 먼저 침략했어요? 여기 아메리카를 먼저 침략했어요? 아프리카는 언제 점령이 됐죠? 유럽에? 몇 세기? 얼추 19세기죠. 1800년대, 그죠? 그죠? 얼추 19세기에 아프리카가, 그죠? 식민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죠? 18세기 말부터 19세기. 그러면은, 여기는, 남아메리카는, 스페인이 언제 점령하지? 1500년대 말에 점령하죠. 언제? 16세기.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미스터리 하나 풀자는 거예요. 자, 유럽에서 여기를 가기가 더 가까워, 저희가 더 가까워. 왜 남미가 먼저 전복이 됐을까?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생물학적인, 그죠?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자, 예를 들면요. 자, 인류가 태어난 곳은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죠? 아프리카 여러분이 열대 우림에 가면은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등 여기가 이제 생명의 다양성. 가장 많은 종들이 사는 곳이 여기죠. 열대 우림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세균과 곰팡이와 바이러스들이, 그죠? 끈질기게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이 열대 우림 지역에 가면은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뭐 말라리아가 있다. 말라리아가 있으면은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말라리아 저항성을 갖고 있는 유전자를 갖겠죠. 그래서 말라리아에 의해서 다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일부는 살아나죠. 그죠? 그런데 유럽인들이 여기로 오는 순간에 원주민하고 싸우기 전에 뭐에 의해서 죽지? 말라리아에서 죽는 거야, 말라리아에서. 여러분, 뭐, 이렇게, 18세기 때, 19세기 때, 뭐, 이렇게, 리빙스톤이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점령,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걔들 보면은 꼭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아프리카, 그죠? 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여러 질환들이 인간과 더불어서 살고 있으면서 이 인간들은, 그죠? 이 질환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석에서 자자손손 병균과 같이 더불어서 살 수가 있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류가 여행을 해봅시다. 자, 이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얘네들이 모든, 그죠? 질환을 같이 데리고 중동으로 가죠. 중동으로 가다가, 자, 이렇게 이제 따라가요. 따라가면은 이 병균들이 여기 추운 지역에 오면은 이 병균들이 같이 따라올 수가 있어, 없어? 따라올 수가 없지. 콜레라균 여기서 있겠어, 없겠어? 없지. 여기를 넘어온 순간에 콜레라균은 사라져버리지. 그지? 자, 여기는 뭐냐면은, 이 추운 지역, 베링해를 넘으면서, 이게 이제 기껏 해봤자 한 8,000년 전, 6,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넘어오면서 콜레라, 있겠어, 없겠어? 세균 못 살아남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이질, 그죠? 뭐, 장티푸스, 뭐, 이제 등등, 이런 것들이 인류와 더불어서 약간 신나게 찾아오다가 이 추운 지방을 넘으면서 애들은 싹 사라져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쪽 지역에 쫙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콜레라 프리. 콜레라가 없는 상태에서 수천 년을 살아오는 이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뭐라나, 아까 장티푸스, 뭐라더나, 뭐 하여간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병균들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병균들인데, 여기서는 교색에서 우선 존재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많은 병원균들이 인류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한 8,000년 동안 콜레라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대륙에는 여러 병원균들이 없이 이 원균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짜잔, 여기서 스페인 군대가 배를 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건너갔어. 이쪽으로 건너왔겠지? 건너왔지. 구대륙으로부터 얘네들이 뭘 갖고 오지? 병원균을 데리고 오지. 콜레라균을 갖고 오죠. 그죠? 홍역균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은 이 지역에 오게 되면은 여기에 원주민들은 이 병원균에 자기 일생 최초로, 자기 조상 최초로 처음 노출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 원주민들은 병행균 저항성을 갖고 있어 없어요? 안 갖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자, 스페인 군대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스페인 군대가 16세기 때 자기가 총이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대포가 발달돼봤자. 자, 예를 들면 이때 당시에 잉카 문명에는, 잉카 제국에는 한 1000만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1000만 명. 여러분이 알고 있죠? 스페인 군대가 150 몇 명 데리고 잉카 제국을 망가뜨린 거 알고 있죠? 그죠? 스페인 군대가 무기가 뛰어나서 이거를 망가뜨렸을까요? 어때요? 총과 대포로 무장했기 때문에 150 몇 명하고 1000만 명의 잉카 제국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아니죠. 그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죠? 얘네들이 병원균을 묻히고 들어온 거야. 이 원주민들은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군대가 오기 전에 병원균이 먼저 빠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에 숙대밭을 만든 거야. 인구의 10분의 1이 죽는 거야. 하얀 스페인 군대가 오면은 병원균에 먼저 빠져갔다가 죽으니까 스페인 군대가 뭐처럼 느껴지지? 신이라고 느껴지지, 신. 그러니까 무조건 왕도 그냥 항복하는 수밖에 없죠. 잉카 제국이 망한 건 뭐 때문에 망한 거야, 결국? 균주 때문에 망한 거야. 균 때문에. 반면에 말라리아 봅시다, 말라리아. 그죠, 말라리아. 자, 이제 뭐 스페인, 영국, 독일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과학적인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오는 독작 뭐가 되지? 말라리아 병원균에서 다 죽어버리지. 200년 동안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야, 유럽인들이. 말라리아를 정복하기 전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주민들은 말라리아 저항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 이제 역사를 보면은,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 한번 프랑스 군대가,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를 침략하잖아. 그지? 이집트 침략할 때 프랑스 군대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죽었지? 어떤 특별한 질환 때문에 프랑스 군대가 엄청나게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전쟁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전염병,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적과 아군의 싸움보다는 전염병을 누가 이기냐에 따라 가지고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어떠한 특정한 전염병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차이가 뭐냐? 그것은 유전 정보의 차이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설명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도는 잘 못 긁지만 이와 같이 역사의 비밀은 뭐가 숨어 있는 거죠? 인간과 전염병 간의 상관관계 때문에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염병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전염병, 그러니까 이제 병원균이라고 합시다, 병원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 인간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제 병원체에 이제 노출이 되는데, 자, 바이러스. 가장 간단한, 그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이러스. 세균. 그죠? 곰팡이. 제가 이제, 이거는 분류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만 들어보다 알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원생생물. 그죠?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생생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왜냐면 이렇게 또 기생충 있죠. 기생충. 그죠? 촌충, 십이지장충.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으로, 그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침투를 해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바이러스. 그죠?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사스 걸려본 사람 있죠? 사스. 사스 걸려본 사람 있어,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스. 그죠? 사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자,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자, 우리가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전부 다 세균이에요. 자, 여러분이 인류상 가장 위대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지난 천년 동안 인류상 가장 위대한 발명. 정화조예요. 화장실 문화. 그죠? 여러분은 화장실에 있는 똥을, 그죠? 여러분 주변에 안 뿌리잖아요. 그죠? 정화조에서 다 정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똥과 오줌이 실제로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이렇게 예를 들면 70년, 200년 전에 보스턴 거리를 가면요. 보스턴에 그때 달릴 때 마차가 달리잖아요. 마차가 똥을 싸면은 그 거리에 그대로 쌓여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거리는 전부 다 양쪽으로 전부 다 똥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죠? 그럼 파리떼가 끓고, 그럼 파리떼가 그 똥에서 해가지고 새끼 낳고 이렇게 해서 쑥 날아가지고 음식에서 그럼 뭐예요? 장티푸스, 콜레라 다 옮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문화가 없어지면서 마차가 없어지면서 주변에 이제 똥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적인 우리가 여러분 도시화를 만든 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정화조 기술이에요. 정화조 기술.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소설 같은 걸 읽어보면요. 아무리 부자 동네 가도 뭐 이렇게 바람이 불면 똥 냄새가 솔솔 불어요. 왜냐하면 똥을 싸고 그거를 그냥 거리에다가 그냥 다 버려버린다고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똥으로부터 해방된 거.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세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세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게, 이게 기계로봤자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위생과, 그죠? 우리가 화장실 문화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곰팡이 여전히 여러분 많이 괴롭히죠? 우리가 피부병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원생생물이나 특히 이제 이 기생충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벗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죠? 화학 비료를 쓰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많이 벗어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에이즈를 가지고 제가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HIV. 를 가지고 요 에이즈를 익히는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진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레지던트 이블의 그 내용은 뭐예요? 그 바이러스에다가 어떤 강력한 유전자를 심어가지고, 그죠? 어떤 최고의 그 전투사를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 이블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그죠? 유전자가 들어가가지고 하여간 뭐 거의 그 엄청난 그 여전사가 되는 걸 봤을 거예요, 그죠? 요번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가 된대요, 그죠? 이제 이 여전사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죠? 바이러스에다가 이제 바이러스를 매개로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그죠? 아주 힘이 세지는, 그죠? 그런 걸 봤을 거예요. 바이러스는 실제로 저희 실험실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실험적으로. 내가 어떠한 특정한 유전자를 과량 발현시킨다. 세포에. 그러면 이제 어떤 바이러스에다가 그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포라든지 실제로 동물에다가 우리가 생쥐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참,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영화 감독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본 영화, 작년에 나온 영화인데, 거의 흥행은 안 됐어. 여기에 이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스의 공포가 한번 있었잖아요. 사스, 그죠?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따가 사스, 안 나오나? 사스는 이제, 하여간 그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뭐 이렇게 사람한테 이제 넘어오면서 그게 얼마큼 많이 빨리 퍼져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굉장히 공포스러운 영화예요. 순식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예.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음모론자가 하나 있어. 꼭 그 여기서는 이제 환경운동가를 음모론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바이러스를 뿌린 이제 약간 제약회사가 바이러스를 뿌렸더라가지고 그걸 개나리 뭐 추출물을 가지고 한번 낳는다 해가지고 그 음모론자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하여간 뭐 극적인 재미는 상당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가. 실제로 여러분이 한 4년 전, 5년에 우리가 사스가 퍼졌을 때, 굉장히 공포스러운 전염병이었어요. 사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 사스가 퍼졌을 때 생각보다 여러분이 좋은 약을, 타미플루라는 좋은 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약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생명을 구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와 같이 우리한테 공포를, 이거 이미 설명했죠? 잉카족이 망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콜레라균이라는 균주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균주. 그죠? 또 여러분, 황당한 거 우주전쟁 같은 영화 보면은, 그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화성인들이 들어왔을 때 화성인들하고 지구인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엄청 당했죠, 우리 지구인들이. 근데 화성인들이 나중에 뭐 때문에 죽었지? 바이러스에 침투해가지고 죽었잖아. 바이러스에. 그죠? 바이러스에 침투해서 죽은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점이 죽은 거하고 이 화성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 있죠? 자, 사스라는 뜻을 보면은 이게 어려운 뜻이 아니야. 자, 시비어 뭐라고? 에큐트? 레스피레토리? 호흡? 신드롬. 그죠? 증후군이죠? 매우 중대하게 빠르게 오게, 그죠? 급하게, 매우 급하게 빠르게 오는 폐 질환이라는 뜻이죠. 그죠? 어떤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죠? 폐 질환이 걸려요. 폐 질환, 폐가 망가져가지고 호흡을 못해서 죽는 질환이, 그죠?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야. 뭐라고?
이게 여러분이 그 공포를 떨게 했던 사스라는 거예요, 이게. 사스. 그죠? 이 사스는 바이러스에서 오는 거. 바이러스가 이걸 전달을 시켜요. 이제 이 바이러스를 내가 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이 사스를 점령했었던, 우리가 정복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나름대로 인류가 타미플루라는 약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매우 중요한 우리가 과학적 발견이었고 여러분의 건강을 매우 중대하게 우리가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약이에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농구 선수 좋아하죠, 그죠? 농구. 요즘에 그 미국의 농구 선수들 인기 있는 사람들 없나?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전세를 하나 했어요. 매직 존슨. 들어봤어요, 매직 존슨? 아무도 못 들어봤나? 그 매직 존슨이 예를 들면 미국 드림팀에 가가지고 올림픽 금메달을 2번 땄고, 미국에서 이제 농구하면은 뭐 챔피언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뭐 한 3번인가 4번을 우승을 했고, 그죠? MVP를. 하여간 살아있는 전설이야, 이 매직 존슨이. 매직 존슨이 한 1980년대 후반에 최고조, 나이 32의 최고조에 올랐을 때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해. 나 에이즈 걸렸어. 그럼 에이즈 걸리면 이 사람은 이제 아웃되는 거 아니야. 같이 농구선수들 뛰겠어, 안 뛰겠어? 안 뛰죠. 근데 이제 에이즈를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농구선수들하고 같이 시합을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저기 금메달까지 땄어요, 이 사람이. 금메달 아마 2번 땄을 거예요. 근데 에이즈 걸린 사람하고 도대체, 너 에이즈 걸리면 다 피할 거 아니야. 그죠? 게다가, 여러분 지금 에이즈 하면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불치병이라고 생각할 거야. 한번 물어볼게요. 강신욱, 어딨어? 에이즈는 불치병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매직 존슨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1980년대 후반대에 걸렸으니까 한 30년 됐어요. 그죠?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죽었을 것 같죠. 죽었을 것 같죠. 이 사람 여전히 쌩쌩하게 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에이즈에 걸리면은 불치병에 생각하고 다 죽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질환을 생각하는데, 살아있네? 우리나라도 한 1000명 정도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죽었다는 소리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 인류가 약을 개발했을까? 물어보는 거야. 개발했을까, 약을? 에이즈 약 있다는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완치는 말고 뭐라고 컨트롤할 수 있는 약 있잖아요. 그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에이즈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이즈에 걸리면은 우리나라 매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이 에이즈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어디 이렇게 좀 으슥한 곳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뭐가 있어요. 동네 그거. 거기 가면은 나 에이즈 걸렸다 그러면은 1년에 10,000불 되는 상당의 약을 국가에서 여러분들한테 넣어줘요. 그죠? 그러면은 왜냐면 우리 국민들도, 그죠? 에이즈 걸리면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뭐 성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에이즈 역시 우리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우리가 사스 봤죠? 사스를 했듯이, 사스도 우리가 정복했듯이, 우리가 에이즈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질환이에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뭐냐면은, 웬만한 질환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학자의 힘을 믿는다 그러면은 웬만한 질환들은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거의. 여러분이 뭐 이렇게 대장균 0157 나온다지만은 이렇게 막 급속도로 안 퍼져나가잖아요. 우리가 다 그거를 전염병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매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컨트롤이 되는가를 HIV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보자 이거죠. 에이즈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죠. 에이즈. 그죠? 에이즈. 에이즈의 풀네임이 뭘까?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acquired. 맞아요? acquired. 그죠? immuno deficient. 그죠? 신드롬이라는 뜻이에요. 신드롬. 자,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은, acquired가 무슨 뜻이라고? 획득된. 그죠? 획득된. 그죠? 이게 immunodeficiency는 면역 결핍.
그죠? 증후군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우리나라 말하니까 좀 더 편하죠? 자, 획득됐다는 말은 뭘까? 내가 태어나서 얻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타고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acquired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타고난이라는 뜻이에요. 타고난. innate. 이거는 타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뭐 획득된 거예요. 그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획득됐는데 재수없게 그게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들어오면 재수없게 내가 면역 시스템이 망가진 질환이 되는 거죠. 면역 결핍이라는 뜻이니까. 자, 예를 들면 면역 결핍, 그러니까 여러분이 면역이 왜 중요하죠? 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병이 들어왔어. 자, 병이 들어왔어.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렇게 보자. 모기가 한 마리 쭉 돌아다니다가 내 팔을 딱 물었어. 그죠? 그럼 딱 무는 순간에, 여기서 이제 뭐예요? 피가 이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게 되죠. 그죠? 충혈이 되죠. 이쪽 지역에. 그죠? 뭐 세균이 예를 들면 세균이 여기 피부가 벗겨져가지고, 그죠? 여기 세균이 만약에 침입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피가 많이 여기 오게 되죠. 피가 많이 오면서 여기서 이 세균과 싸우기 위한 세포들이 여기 몰리겠죠. 세균이라는 그 패토젠, 그러니까 이러한 병균과 싸우기 위한 세포들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총칭해서 면역세포라고 그러죠. 면역세포. 그죠? 면역세포들이 이러한 병영군과 싸우는 시스템을 우리가 몸을 갖고 있죠. 우리 몸에. 그렇죠. 자, 예를 들면은, 자,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세균이 우리 몸속에 막 돌아다니면은 먼저 대식세포라는 놈이 있어요. 대식세포. 이 면역세포 중에서. 대식세포. 요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매크로페이지라고 그러는데, 그죠? 매크로는 크다라는 뜻이고, 페이지는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먹는다는, 어떤 이제 세균을 잡아먹는, 그죠? 큰 세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식세포란 말이 맞죠? 그죠? 이 대식세포는 우리 몸에 침공한, 그죠? 그게 세균이 됐건, 곰팡이가 됐건, 바이러스가 됐건, 그죠? 이러한 우리 몸의 침입자들을 먼저 잡아먹는 세포를 우리가 대식세포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요거는 우리 몸에 들어온, 그죠? 병영군과 처음 싸우는 병사들이에요. 됐죠? 그죠? 자, 대식세포. 그러면 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겠어요.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이 병원균을 먹는, 우리가 이제 또 T세포, B세포, 이거 내가 복잡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림프라고 합시다. 림프구 세포, 항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요거하고 싸우는 이제 두 번째 시스템이죠.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리가 면역 시스템이 결합이 되면은 대식세포도 없어지고, 이것도 다 없어지면은 곰팡이균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무좀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죠? 자, 예를 들면은, 대식세포가 없어지면은, 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 공기 중으로 해로운 균들이 폐 안에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대식세포가 없으면 뭐가 걸리지? 폐렴에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이 결핍이 되면은, 자, 예를 들면은, 온 몸에, 그죠? 막 이렇게 곰팡이균들이 막 해서 피부병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허파에, 그죠? 폐렴균 같은 거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에이즈라는 것은, 면역 결핍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니까, 얘네들은 아마 면역세포가 먼저 망가지는 질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에이즈는 어떠한 바이러스에서 생기냐면은, HIV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러면은, HIV의 약자는 뭔가 봅시다. 휴먼. 그죠? 이뮤노 데피션시
바이러스야. 내가 바이러스란 정의를 명확히는 아직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죠? 면역세포가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아마도 면역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을 해서 면역세포를 없앤 놈이라고 생각했었겠죠. 자, 면역세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까 피부병 생기죠. 그죠? 폐렴 걸리죠. 그 온갖 질환에 다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질환이 뭐라고? 에이즈예요. 에이즈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이즈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지? 바이러스를 알아야지. 바이러스. 그럼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원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 인류를 대규모로 괴롭힌 이제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우리 인류를 가장 많이 괴롭힌 바이러스가 1919년도에 발발한 스페니쉬 플루예요. 들어봤죠? 스페인 플루. 한 1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전 인류에 아마도 지금까지 포함하면 한 3억 정도 지금 3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스페니쉬 플루. 여기 보이죠? 1918년도네요. 그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면은 미국 그때 이제 세계적 1차 대전 상황이었어. 근데 참호에서 이제 여러분 참호에 들어가면은 뭐 물 궁덩이에다가 막 그냥 진흙에다가 그 위생 상태 문장 안 좋겠죠? 그죠? 군인들이 또 같이 쭉 이제 연결돼 있고, 그죠?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군인들이 뭐에서 죽었냐면은 스페니쉬 플루에서 죽었어요. 이 스페니쉬 플루가 몇 명을 죽였죠, 여기서? 한 5천에서 1억 명을 죽었다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었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중국하고 인도에 있다가 빠졌거든,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요것이, 우리가 한 4년 전에 이 스페니쉬 플루하고 매우 비슷한 바이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1918년도에 스페니쉬 플루가 왔으니까 4년 전에 우리가 만약에 인류가 아무런 대책이 없었으면 몇 명이 죽는 거지? 2억 명, 3억 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생명과학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타미플라는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유럽의 역사를 바꾼, 그죠? 우리가 한 3천만 명 정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흑사병.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는 이제 1950년대, 그죠? 스몰박스, 그죠? 천연두가 되겠죠? 천연두가, 요거는 뭐예요? 아까 제가 했잖아. 남아메리카를 휩쓸게 한, 그죠? 남아메리카를 무너뜨린, 그죠? 천연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환이 지금 에이즈인데, 여기 한 6천만 명 정도가 지금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개 이제 아프리카 지역, 돈이 없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요걸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 세포를 공격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제가 HIV는 아마도 면역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은 병영균과 병영균과 인간세포의 관계를 할 때 얘네들이 병영균이 어떤 영혼을 가지고 인간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레고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레고를 만들 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과 이렇게 해야지 짝을 맞추죠. 그죠? 레고. 이 레고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도 짓고, 그죠? 기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뭐예요? 이거는 자물쇠하고, 그죠? 열쇠의 관계처럼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병영균과, 그죠? 우리가 호스트, 그러니까 숙주세포의 관계를 이와 같이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로 생각을. 뭐에 의해서? 단백질에 의해서. 단백질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숙주세포, 내가 이제, 호스트셀이라고 그래요. 숙주세포. 여기서는 HIV는 어떤 세포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면역세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숙주세포는 아마도,
면역세포를 공격한다고 생각합시다. 면역세포. 자,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는 다른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정한, 그죠? 이렇게 생긴 모양을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요. 단백질을. 이렇게. 이게 원형질막이야. 세포막이야, 세포막. 세포막에 이렇게 생겨먹은 단백질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겨먹은 단백질은 다른 세포에 있어, 없어? 없어. 면역세포에만 이렇게 특정하게 생겼어, 이게. 면역세포에만. 근데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바이러스도 이렇게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어, 이렇게.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고, 예. 이 바이러스는 여기 또 세포막에 요렇게 생겨먹은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요. 세포막에. 요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이렇게. 세포막 단백질이지.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는 자기의 정보, 자기의 유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 안에 유전 정보를 이렇게 하나 갖고 있겠죠. 여러분 유전 정보가 DNA 또는 RNA로 구성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그건 이야기 안 할게요. 자, 이게 유전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유전 정보. 근데 이게 이제 대개 DNA 또는 RNA라는 이런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세포막 바깥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단백질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어떤 효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가 하겠지만 역전사 효소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역전사 효소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거 지금 HIV야, HIV. 요 HIV는 요렇게 생긴 단백질을 그냥 외웁시다. 그러니까 크기가 한 120kDalton. 그냥 외웁시다, 그냥. 그러니까 이 단백질의 이름을 GP120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 자, 이 바이러스는 간단한 구조가 세포막이 있고, HIV는 세포막이 있고, 세포막 안쪽에 자기 자손을 낳기 위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 유전 정보는 DNA 또는 RNA를 갖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세포막에 단백질이 저게 딸랑땅 있는데 저거를 GP120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죠? 내가 저기 역전사 효소는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죠? 세포막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먹은 놈이 이제 굴러다녀.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쭉 다니다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여기하고 딱 걸리죠? 그죠? 이렇게 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착륙을 하는 거지, 바이러스가. 아, 그러니까 요거는 요 GP120에 대한 수용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면역세포에만 존재하는 GP120 수용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용체. 맞아요? 자, 그러니까 GP120 수용체는 면역세포만 있어. 그러니까 폐세포라든지 뇌세포라든지, 그죠? 창자세포는 공격할 수 없어. 왜? GP120 수용체는 지금 어디에만 있다고? 면역세포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GP 수용체라고 했지만 이건 또 다른 이름으로 면역세포만 있는 요 단백질 이름은 우리가 CD4라고 하는 단백질. 외웁시다, 그냥. 요거는 GP120 수용체야. 자, 그러면은, 자, 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가 HIV가 혈액 속에 들어와가지고, 뭐 혈액 속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주사바늘로 들어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면역세포를 딱 만나. 근데 면역세포를 보니까 뭐가 있지? CD4라는 단백질. GP120 수용체가 딱 있는 거야. 둘이 결합. 도킹한 거지, 도킹. 맞아요? 자, 뭐냐면 여러분은 앞으로 생명과학을 볼 때요, 공부를 할 때 항상 분자와 분자의 상호작용, 그죠? 단백질과 단백질 상호작용을 볼 때는 항상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 위궤양, 위가 좀 아픈 사람 있나? 여러분 위궤양 걸리면 이제 헬리코박터라는 이제 세균이 이제 위에서 살아서 그런 건데, 그 헬리코박터에 똑같이 이와 같이 표면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위세포의 수용체하고 정확히 결합해서 그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우리의 위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떠한 바이러스, 그죠? 어떠한 패토젠, 이게 곰팡이가 됐건, 세균이 됐건, 이게 어떤 패토젠이라도 항상 숙주세포가 만나려면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한다?
열쇠와 자물쇠 관계. 이해하셨죠? 그죠? 어떠한 특정한 표면 단백질과 거기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야지만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면역세포가 요거를 안 갖고 있어. 그러면 이 HIV가 이걸 공격할 수 있어, 없어? 공격 불가능하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자, 내가 몇 번씩 강조해요. 그죠? CD44하고, CD4, 죄송합니다. CD4하고, 그죠? GP120이라는 놈이, 그죠? 블럭처럼, 그죠? 잘 붙어야지만이 얘네들이 HIV가 면역세포의 표면에 붙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은 여기서 이제 주사기처럼 요거를 이제 DNA, 요거를 이제 쭉 이제 유전물질을 집어넣어. 유전물질.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HIV는 정확하게 RNA를 갖고 있어요. RNA라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예. 자, 이제 유전 정보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워낙 잘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유전 정보는 DNA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DNA 유전 정보는 RNA로 흘러가가지고 우리가 단백질로 이 유전 정보가 흘러가죠. 그죠? 단백질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DNA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복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DNA 합성, 그죠? DNA 복제라고 이야기해요. DNA 복제. DNA에서 RNA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전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RNA에서 단백질로 하는 것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유전 정보의 흐름이 이게. 그 유전 정보의 흐름은 단백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게 유전 정보가 RNA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디로 가냐면 자기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와 같이 RNA는 DNA로 이렇게 전달을 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과정을 역전사라고 그래요. 역전사. 그러니까 이와 같이 HIV 같은 거는 R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DNA를 만들어가지고 이 DNA를 다시 복제를 시키겠지. 그러면 뭐 하나가 둘, 넷, 여덟 쭉 되면서 이거를 다시 RNA로 만들고 RNA를 HIV에 필요한, 그죠?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요 단백질을 조립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HIV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시 정리하면은 유전 정보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DNA에서 RNA에서 단백질로 가요. 이게 HIV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요 단백질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HIV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GP120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설명을 안 했지만은, 세포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역전사 효소라는 것도 만들어야 돼. 그죠?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을, 자기 스스로 조립해서, 자가 조립해요. 자가 조립해가지고, 이런 것들 자가 조립해가지고, 다시 HIV, 그죠? 입자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는,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 이제 조립할 때 여기 RNA도 같이 조립해야 되지. 이렇게. RNA도. 그죠?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 RNA는 반드시 DNA로 가서 요거를 증폭을 시켜야 돼. 이 DNA를. 그래서 이 RNA, HIV 같은 RNA는 반드시 역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DNA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DNA, 제가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DNA 정보는 그냥 문자가 4개로 있다고 생각해요. 정보가 A, C, T, G라는 4개의 문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개의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청사진을 만드는 거야. 청사진을. 그 다음에 이 RNA도 똑같아요. RNA는 A, C, 요 T 대신에 G라면, 요거하고 이제 구조는 굉장히 매우 비슷한데, 그죠? T 대신에 U라는 놈만 갖고 있어요. 문자를. 사실 여기에 갖고 있는 이 문자하고 요 문자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T 대신에 U를 갖고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짝을 짓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A하고 T는 항상 같은 짝을 져. 내가 이따가 설명했지만은, 이건 나중에 설명하자. 그 다음에, 요건 여기서 설명하지 말자. 나중에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자가, 그죠? 이 문자가,
RNA에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ACTG라는 4개의 문자로 전달되고 다시 복제하면서 ACTG로 이루어진 어떠한 복잡한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복잡한 책이 만들어지고 그 책 중에 일부가 다시 RNA로 전환돼 가지고 단백질로 전환돼서 우리가 이 파티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 힘들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고 이제.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RNA가 들어왔어. RNA가. 자, RNA가 들어왔으면은 요 RNA에서 DNA로 요 만드는,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가 있어야 돼. 그죠? 기계. 제가 이제 그 기계의 이름을 효소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효소라고. 이해하셨죠? 예를 들면은 DNA에서 DNA를 복제할 때 하는 기계의 이름을 효소라고 지을게요. 그러니까 DNA 합성 효소. 그죠? 자, RNA에서 DNA를 만드는 기계 이름을, 그죠? 우리가 그걸 효소라고 하는데 이거를 역전사 효소라고 이름을 칠게요. 이거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기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RNA에서 DNA를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이름을 우리가 여기서 DNA를 다시 만들어 이렇게 모양은 매우 휩싸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들 때 요거를 역전사 효소라고 내가 이름을 이렇게 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DNA가 만들었어. DNA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DNA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러 개의 RNA를 만들고 여러 종류의 RNA를 만들고 그러면 또 단백질을 신나게 만들겠죠. 어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필요한 이 단백질들을 자가 조립한 다음에 자가 조립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세포를 벗어나 가지고 이와 같이 새로운 HIV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요거를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것이 HIV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HIV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여기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어요. 세포막 있고, 이 안에는 지금 유전 정보인 RNA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전 정보가 같이 역전사 요소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세포막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와 같이 표면 단백질인 GP120이라는 표면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졸려, 지금. 거의 그냥 전멸이야.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까지는 생명과학을 설명을 안 했을 때 괜찮은데, 지금은. 자, 다시 정리해. HIV의 구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지금 약을 개발하고 떼돈을 버는 거야. 블록버스터 드럭을 개발하는 거야. 이런 거 모르고, 이걸 경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거 모르고 HIV,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HIV 걸리면 나는 죽었어 하고 그냥 그럴 거야. 이런 걸 들어야지 나중에 내가 HIV 걸려도 보건복지부에 가서 약을 타먹지. 좀 들어! 졸지 말고. 자, HIV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막 구조에 GP120이라는 그죠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누가 만나야지? 항상 어떤 수용체가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지금 RNA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리버스가 뭐예요? 역전사 효소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제가 세 가지만 구별하자고 했잖아요. GP120, 역전사 효소, RNA.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대식세포네. 지금 대식세포가, 그죠? 이게 세균 잡아먹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이 세균 잡아먹는 거 보죠? 요거 세균. 그죠? 이 세균 잡아먹을 때도 항상 열쇠와 자물쇠 관계로 잡아먹어요. 그냥 자기 혼자 막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열쇠와 자물쇠 관계로 잡아먹는데 이 대식세포가 지금 해로운, 그죠? 세균을 잡아먹고 있어요. 근데 HIV는 이 대식세포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자, 내가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대식세포에 CD4라는 수용체가 있죠? 그죠? 여기에 지금 뭐하고 부딪히고 있죠? HIV의 GP120하고 지금 결합하고 있죠? 결합하고 있으면 요거 이제 RNA를 안으로 집어넣겠죠? 그죠? 세포 안으로 집어넣겠지? 자, 여기 보니까, 자, 이 R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갔죠? RNA는 DNA로 바뀌어야지. 이 DNA를 바꾸는 효소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역전사 효소라고 했어요. 역전사 효소. 그리고 역전사 효소가,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DNA 안에 들어가면, 이게 DNA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DNA에서 복제가 되고, 그죠? 복제가 되고, 그래서 복제가 되고 난 다음에 RNA가 다시 만들어져가지고, RNA하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자가 조합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죠. 됐죠? 그러면 한 마리 들어가면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십 마리의 HIV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증식이 되는 것을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시험만 보면 돼? 아니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HIV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전 세계 지금 8천만 명이 지금 죽게 생겼어. 그죠? 그러면 내가 HIV 약을 개발하면은 나는 노벨상만이 아니고 신이 되는 거야. 그죠? 여러 사람을 구원해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야. 맞아요? 물론 HIV 가지고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예. 자,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당연히 이 HIV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숨어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문자를 자, 이 DNA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의 문자가 필요하지? A, C, T, G의 문자가 필요하지. 그죠? 내가 DNA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걸 따가지고 그대로 만드는데, 이거를 따가지고 만드는데, 내가 예를 들면 A, C, T, G의 문자를 계속 제공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DNA가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내가 만약에 T 대신에 좀 T가 이상한 모양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 DNA가 ACTG, 뭐 TT, GG, 뭐 AC, 뭐 이런 문자로 막 그냥 랜덤하게 가고 있어. 그래서 요걸 이제 신나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근데 내가 요 T 대신에, 요렇게 생긴 문자 대신에 좀 모양이 좀 약간 살짝 이상해. 그래서 그 뒤에 문자가 따라올 수 없도록 만드는 뭐 새로운 문자를 개발했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게 T 별표 문자를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T 별표 문자가 여기에 딱 붙는 순간에 더 이상 안 만들어져.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내가 지금 문자가 A, C, T, G 가지고 지금 RNA에서 DNA를 만들 때 요걸 문자를 랜덤하게 섞어볼게요. A, T, G, C, T, A, 뭐 G, A, C 뭐 이렇게 쭉 간다고 그래요. 자, 이 문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여기 RNA에 있는 그 정보를 그대로 DNA에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만들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생겼는데 모양이 좀 이상해. 모양이 이상한 놈이야. 그지?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에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요거를 못 만들어내. 대박 치겠지? 대박 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T를 우리가 화학 이름이 이제 타이미드라는 외울 필요 없어요. 타이미드라는 요런 약이 요렇게 생긴 놈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살짝 문자를 변형시킨 거야. 이 앞에다가 아지도라는 놈을 그냥 이름을 집어넣을게요. 아지도라고. 이게 이제 질소가 하나 딱 더 들어가게 만든 거야. 그러면은 요게 이름이 이제 AZT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일 경우는 A, T, G, C, T, A, T, G, C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내가 AZT가 딱 들어간다. AZT가 딱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전사 효소는 A라는 문자도 읽어서 결합해야 돼요. 그죠? 이 기계야, 이거. A라는 문자를 잡아가지고 이 뒤에다가 주소는 달아야 돼요. C라는 문자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T라는 문자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G라는 문자도 읽었어야 돼.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 그죠? 효소인데, 이 역전사 효소는 A, C, T, G에 대해서 강한 친화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친화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용해서, 그죠? DNA 뒤에다가 계속 붙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A, Z, T.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보여줍시다.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역전사에서도 T와 똑같이 요거를 똑같이 잡아버리는 거야. 잡아가지고 T 대신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DNA 합성이 돼요, 안 돼요? DNA 합성이 안 되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요거는 모양이 매우 유사해. 화학적으로 매우 비슷한데 T가 붙을 때는 계속 DNA가 합성이 되는 반면에 저 T 별표가 붙으면 AZT가 붙으면 더 이상 DNA가 합성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됐어? 자, 사람한테는
우리 인간은 어디 갔어? 이렇게 요 RNA에서 DNA로 가는 과정은 별로 없어요. 사람의 세포에서는. 사람에서는 항상 DNA, RNA, 단백질로 가요. 그러면은 내가 AZT라는 T 별표를 집어넣으면은 요거 일어나지 않지. 그치? 일어나지 않은 건 인간 세포는 영향이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인간한테 요게 역전선수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포에는 영향을 안 주고 바이러스만 RNA에서 DNA로 가는 역전사 과정이 억제가 되죠. 맞습니까? 억제가 되죠. 그러면은 요 약을 개발하면은 바이러스는 작고 인간 세포에 영향을 안 미치는 HIV, 그죠? 에이즈 약을 개발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신나게 1980년대 후반에 과학자들이 이 T 별표 AZT라는 약을 개발했어요. 어떻게 해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볼까? 내가 좀 화학을 좀 안 하려고 무지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냥 화학식이 얼마큼 유사한지 한번 보자고요. 화학적으로. 자, 제가 문자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문자, 그죠? 여기 이 문자가 화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겼어. 그죠? G, A, T, C. 아까 했지? 4개의 문자로 구성이 됐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T 문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T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아, 여기 볼까요? T가 약간 따임이니까, 요게 T 문자가 이거야. T 문자가 이건데, 여기 보니까 AZT하고 T하고 비슷한가요? 어디만 다르지? 요 꼭대기만 다르지? 단 하나만 다르지. 여기에 새로운 문자가 붙는 자리야, 여기가. 근데 이게 딱 있는 순간에는 여기에 새로운 문자가 못 붙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른 건 다 똑같아. 다른 건 다 똑같아. 그죠? 요 문자, 여기에 OH 하나 있고, 이거는 NH3야. 그러니까 이 D가, 요게,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이제 T가 붙으면은 여기 OH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문자가 계속 들어올 수가 있는데, AZ3가 딱 있는 순간에 새로운 문자가 더 이상 첨가가 못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에서 요거 만드는 거 어렵겠어요? 아마 쉽겠어요? 매우 쉬워요. 껌먹듯이 쉬워요. 요 유기학자한테 시키면은 유기학자가 신나게 한 일주일이면 이거 만들어줘요. 그죠? 유기학자들이, 그죠? 유기학자들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걸 딱 HIV에, 에이즈 걸린 환자에다가 딱 넣으면은 HIV의 증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걸 개발한 과학자는 이제 신났어. 그지? 신났어. 자, 내가 드디어 HIV를 정복할 거야. 나는 노벨상을 받을 거야. 노벨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내가 떼돈을 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기업체하고 더불어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에요. 그래서 HIV에 걸린, 에이즈에 걸린 환자에다가 이 AZT라는 약을 집어넣었어.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HIV가 딱 들어오면은 이게 한 달이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면역세포, 아까 대식세포하고 싸울 거예요, 면역세포하고. 그래서 싸우는 과정에서 지금 이 HIV가 면역세포를 자꾸 잡아먹잖아. 그러면은 면역세포의 숫자가 급속하게 떨어지겠죠. 그죠? 우리 몸에서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면역세포의 숫자를 잰다든지 아니면 혈액에서 HIV의 숫자를 재면은 요 약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딱 넣었어. 에이즈에 걸린 환자한테. 지금 에이즈에 걸린 환자한테 대시세포 숫자가 작어. HIV가 숫자가 많어. 딱 넣었는데 1개월 후, 대시세포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어. 그리고 HIV 파티클은 줄어들었어. 5개월 후, 조서 스틸 워킹. 8개월 후, 굿. 12개월 후, 여전히 좋아. 18개월 후, 대시세포가 다시 죽네. 다시 HIV가 다시 살아나네? 뭔 일이지? 실패했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과학자들이 야심차게 이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에이즈 같은 약을 가지고 맨 처음에 HIV 환자를 했더니, 한 1년 정도는 퍼펙트하게 워킹을 하는 거야. 우리가 예측했듯이 잘 워킹을 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야. 더 이상 이 약이 듣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해서 AZT의 저항성을 가지는 HIV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HIV의 뭐죠? AZT 저항성을 가지는
그죠? 바이러스가 나타난 거야. 그죠? AZT에 저항성을 가졌다는, 그건 뭐냐면은, 이 HIV의 안에 유전 정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알겠죠? AZT라는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왜 HIV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서 워킹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매우, AZT의 약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는 HIV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왜 그러냐? 그것은 역전사 효소에 있어요. 자, 원래 제가 이제 역전사 효소라는 놈은, 그죠? RNA에 있는 정보를, 그죠? DNA 정보에다가 그대로 옮겨줘야 돼. 그죠? 예를 들면 내가 RNA 정보가 A, U, C, C, G, U가 있다고 그러거든. 그럼 이 정보를 내가 여러분한테 헷갈리지 않게 그냥 그대로 옮겨볼게요. A, U 대신에 아까 뭐였지? T라고 했어, T. 그죠? DNA는. C, G, T라는 정보로 그대로 옮겨줘야지 복제를 하는 거죠. 복제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요거를 그대로 그걸 잡아가지고 역전사서는 요거를 읽어가지고 요거를 ATCG라는 문자를 가지고 그대로 요거를 따라가 줘야 돼. 그지? 그래야지 아주 충실한 기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 역전사에서는요, 매우 불행하게도 실수를 무진장 잘하는 놈이야. 실수를 해. 1000번의 문자를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실수를 해. 1000번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실수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은,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에 RNA가 이렇게 있는데, 이 RNA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필요한 유전 정보란 말이야. 그죠?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유전 정보가 그대로 달려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여기서 역전사 효소도 만들어야 되고, GP120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이 정보로부터, 그죠? 그죠? 뭐 이렇게 바이러스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얘네들이 역전선소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요거 그대로 안 가고, 간혹 가다가 A를, 그죠? G 대신에 뭐 A로 바꿔버린다든지, 뭐 예를 들면 쭉 가다가 뭐 예를 들면 C 대신에 T로 바꿔버린다든지 그런 식의 실수를 해. 뭐지? 실수하는 역전사세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여러분이, 자, 역전사라는 거는 RNA에 있는 정보를 DNA로 그대로 옮겨주는, 그죠? 일종의 기계 장치인데, 그죠? 우리가 그걸 효소라고 그래요. 장치인데, 얘네들이 실수를 한다. 언제? 1000번의 문자를 읽을 때마다 문자를 하나씩 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장난 많이 하잖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죠? 근데 실수를 하면은, 이거 실수를 했어. 이렇게 되잖아. 그지? 띄어쓰기 하나만 가지고도 실수를 하면은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지죠.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지? 그러니까 DNA, 예를 들면은 DNA 정보에, 그죠? 그죠? 이 DNA 정보는 단백질로 가는데, 이 DNA 정보에 중요한 단백질로 가는 장소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전사효소가 이렇게 있는데, 전사효소에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이와 같이 T를 잡는 장소가 있어. 이게 효소예요. 요거는 이제 DNA 정보에서 오는 거야. DNA 정보에서. RNA 정보나.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게, 이거 DNA 정보가 노출되면 요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구조가 변하면 T하고 결합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는 이걸 AZT라고 합시다. AZT하고는 잘 결합했는데,
역전사가 효사가 이렇게 하다가 자기 것도 정보를 전달하는데 자기 것도 제대로 전달 못해. 역전사에 대한 정보, 그죠? 그 역전사의 구조가 변하는 거야. 에이스타하고 결합을 못하는 거야. 에이스타하고 결합을 못하면 T만 결합하죠. 에이스타가 워킹을 못하고. 이거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전사 요소가 실수를 한다, 안 한다? 실수를 한다. 모든 것들은 다 실수를 한다. 이해했죠? 네.